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 연쇄 지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평가원, 과학기상팀 정희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났는데요.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일본에서 규모 6.5와 7.3의 연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0여 명이 넘는 사망자와 2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그야말로 대형 지진이었는데요. 지난 2011년에 발생했던 9.0 규모의 동일본 지진 이후에 5년 만에 벌어진 대형 참사였습니다. 지진은 일본의 구마모토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인 남미의 에콰도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 바투아투 공화국과 필리핀 등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들 국가 모두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불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지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실질적인 피해 또한 크지 않은 탓에 폭설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비교했을 때 지진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국내 지진 발생 건수는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한 해에만 9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한반도 주변 해역에 거대 대륙판의 경계가 없어서 대형 지진의 발생 위험이 크진 않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의 지진대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체감적으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정보가 사전 대비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했던 일본 지진의 원인과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지진의 유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언론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혜윤 기자, 이번에 일본을 강타한 지진, 과거 지진 유형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두 차례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4일 밤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한 지 만 하루 만인 16일 새벽 더 큰 규모인 7.3의 강진이 일어났는데요. 결국 규모 6.5의 지진이 전진이 됐고 규모 7.3의 지진이 본진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후 수백 차례에 걸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이 아닌 내륙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일본에서도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21년 만인데요. 일본은 무려 4개의 지각판이 부딪혀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우선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대륙판인 북아메리카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 지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서 많은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지진도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 겁니다. 지진은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필리핀판이 시작되는 류큐 해구에서 일어났고요. 깊이와 단층 구조를 본다면 유라시아판 상단에서 생긴 지각 변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지진과 이후 지진들은 10km 정도의 얕은 지층에서 단층이 수직이 아닌 평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양 이동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 USGS는 필리핀판과 관련해서 최근 100년간 규슈 지방의 50km 미만 깊이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13차례뿐이었으며 깊이 10km의 16일 강진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화산 분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큽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연쇄 지진으로 이 지역 활화산인 아소산 분화구 주변의 단층까지 어긋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에 걸쳐 있는 아소산의 분화구 주변 칼데라에서도 단층면 엇갈림 현상이 확인됐다면서 수평 방향으로 1m 이상 엇갈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층은 지난 16일 규모 7.3의 강진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후타카와 단층으로 분석됐고 기존에는 이 단층대가 칼데라의 서쪽 가장자리까지만 뻗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최근 연쇄 지진을 계기로 칼데라 안쪽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지진조사위원회 히라타 나오시 위원장은 마그마 덩어리 근처에까지 단층이 있으면 단층 운동에 의한 자극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면서 아소산의 분화가 격렬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판과 판의 경계가 아닌 대륙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나 칠레 등 불의 고리에 속한 나라보다는 지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대륙판 내에도 계속 압력이 쌓이게 되면 단층이 만들어지고 또 강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지진 발생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지진 자료를 보면 1999년을 기준으로 연간 지진 발생 횟수가 평균 19.2회에서 평균 47.8회로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1980년 평북 서부의 규모 5.3, 또 남한에서는 1978년 속리산의 규모 5.2 지진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팀이 1392년에서 512년 동안 역사 기록에 나타난 지진을 분석한 결과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15차례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은 화강암 같은 딱딱한 안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응력이 오랫동안 쌓이면은 큰 규모의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히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설명이신데요. 실제 이번에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당시에 그 진동이 국내에서도 감지될 정도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연쇄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국내, 그러니까 부산 등지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 접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과는 재난 경고 기준이 다르거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때문에 평소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집중호우나 폭설과 비교했을 때 지진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안전대책이나 관련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연쇄 지진으로 YTN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이나 이상기후 현상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우리나라 건물들의 내진 설계율이나 관련 법조항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자극적인 타이틀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잦은 지진으로 비교적 사전 대비가 잘 돼 있다는 일본에서조차 이번 강진에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의 지진 대비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언론은 자연재난 발생 시에 적절한 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방송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해야 할 텐데요. 또한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언론 보도를 통한 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 수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적하셨듯이 국내 내진 설계는 허점투성입니다. 국내 건설 중에 내진 설계가 된 건 3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건데요. 더욱이 국내 지진의 진원지가 규슈 연쇄 지진처럼 지표면에 가깝다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근 3년간의 국내 지진을 분석했더니 진원 깊이가 평균 12km에 불과했습니다. 진원이 얕아 규모가 작아도 진동이 훨씬 큰 겁니다. 특히 진원 깊이가 10km 미만인 지진이 43%로 지진의 진동이 지표면에 그대로 전달되는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심각성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가 지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민안전처가 작성한 지진 위험 지도를 보면 서울에서 대전, 대구를 거쳐서 부산을 잇는 지역이 지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서 이들 지역의 내진 설계 비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 단층은 두 곳이 꼽힙니다. 울산과 양산 단층인데 두 단층은 경주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단층대에서는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38번, 1년 평균 2.4회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활성 단층이 있는 울산에는 고리 원전이 6기가 밀집해 있고 이곳 가운데 5곳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울산 국가산업단지에는 석유화학 공장과 또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업체 1,100여 곳이 있고요. 또 종사자만 35만 명에 이릅니다. 강진이 일어날 경우에 2차 사고의 위험이 큰 화학물질과 기름, 가스탱크가 많지만 리히터 규모 7의 강진을 견딜 수 있는 시설은 고리 원전뿐, 나머지 시설은 지진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활성 단층에 대한 지도도 없기 때문에 대형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따라서 활성 단층 지도 제작 등의 연구와 지진 대비 훈련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건물 가운데 학교는 특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내진 보강을 마친 공공시설물은 44,732개로 전체의 4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는 내진 설계 대상 29,558곳 가운데 보강을 마친 곳은 6,727곳인데요. 22.8%에 불과합니다. 방파제 등 어항시설은 25.2%, 철도가 40% 정도고요. 도로가 56.1%, 공항 56.3% 등 국가기관 시설 상당수가 지진에 무방비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지진이 일어난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지만 현재 추세로 내진 설계를 해나간다면 100년이 넘게 걸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교육도 필요합니다.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방송,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의 교육 자료가 있지만 실제 지진 대피 훈련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텐데요. 우선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식탁이나 책상 등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어 가스밸브나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피할 때는 방석이나 가방 등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로 머리를 감싸는 것이 좋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으면 손으로 감싸면 됩니다. 지진이 멈춘 뒤에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고층 건물이나 큰 나무가 없는 탁 트인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대피 훈련을 반복해서 익혀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대피 훈련을 반복한다면 아이들과 선생님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익숙한 자세로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통에 대한 곽정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곽정래입니다. 최근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모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탑승한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속 운전자가 별도의 운전 조작 없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동차의 모습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과학기술, 놀랍고도 신비한 과학의 세계로 시청자를 안내하는 YTN DMB 프로그램 이지사이언스가 지난 방송에서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고 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물 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매우 흥미롭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문을 여닫고 깜빡 잊기 쉬운 가스불도 언제든 스마트폰으로 관리한다. 이처럼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물 인터넷. 상상을 일상으로 만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이 없어도 사물끼리 자동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 상상을 일상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물 인터넷의 무한 가능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사물 인터넷이 차세대 기술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의 개념은 생활 속 사물들이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물과 네트워크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물과 사물이 대화하는 사물 인터넷은 사람과 사물의 상호 연결을 통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생성된 정보를 이용하여 지식을 축적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정보기술 자문기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 보급 기대 수치가 2014년 26억개에서 2020년 260억 개로 무려 10배의 예상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사물 인터넷 시장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활의 편리함과 유용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의 위치와 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 가능한 범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관련 분야들의 기술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이기에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확한 개념 전달과 이해가 시청자들에게 담보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우리 생활에 가져다주는 편리성과 유용성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가능성과 장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해 주었지만 신기술이 갖는 양면성 차원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로 해킹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페이스북 화면은요, 이 리얼미터 대표가 올린 공개 사과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업계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유선전화 조사만으로 여론조사 하기가 어렵다. 투표소 출구조사 역시 이번에도 제1당을 맞추지 못했다. 여론조사 관련 규제 철폐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상외의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각 당의 공천 마무리와 함께 약 2주간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언론 매체는 다양한 여론조사기관과 공동으로 각 정당과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조사 공표 마감일까지 앞다투어 시청자들에게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 매체와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예측 결과들은 실제 결과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유선전화에 기반을 둔 여론조사 방법은 사실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도 이미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한 안정장치가 가능한지와 휴대전화 안심번호의 상업적 이용이 뚜렷한 여론조사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YTN의 총선 보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 검증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각 정당의 공천 마무리가 많이 늦어진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이후 각 정당이나 후보들의 정책이 제대로 유권자인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나 투표율 예측을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써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묘사하는 경마식 경쟁 보도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각 정당의 계파 갈등에 따른 공천 파동과 분당에 대한 중점 보도로 인해 각 후보의 정책 검증을 유도하는 보도 기회가 상실됨으로써 이는 결국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자기결정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정당, 후보에 대한 정확한 여론조사와 유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언론 매체와 차별화된 보도 전문 채널로서 YTN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그래픽에 나온 자막의 오류나 이해하기 어려운 자막이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스큐 클릭에서 앵커가 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고혈압 등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댓글로 소개했습니다. 모두 3개의 댓글이 소개됐는데 첫 번째 자막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의 자막이 해당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집값 상승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이에 앵커가 당황하면서 자막이 잘못 준비된 것 같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뉴스출발 일부에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과 배반포라는 낯선 용어가 나왔는데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은 앵커와 기자의 설명이 있었던 반면 배반포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은 어렴풋이 유추라도 할 수 있지만 배반포는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한 설명이나 자막 정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8일 당선인에게 듣는다, 세월호 2주기 입장은 이라는 주제로 경기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당선자와 대담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의 이력에 대한 자막에서 소속 정당에 대한 명기가 없었는데 이 같은 자막 누락은 뉴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훈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확대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이번 주 27일까지 장애인 주간입니다. 장애인도 정상인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3년도에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화방송, 화면 해설방송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등 매체별 장애인 자막 방송의 편성 비율을 고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도 장애인 방송 고시 의무 사업자로 69개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와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32개 채널을 추가로 지정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화방송은 화면 크기가 너무 작아 청각 장애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장애인은 방송 화면이 가려져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방송 수화 영상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스마트 수화 방송을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수화 방송은 시청자가 수화 영상을 제거하거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수화 방송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 방송을 시행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교통시설을 비롯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열악하며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방송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화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이 많이 향상된 편이지만 장애인 방송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것이 곧 방송의 본분이며 사명입니다. 방송은 상대적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외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며 방송 공익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은 곧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장애인 날이 일회용 거칠의 행사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계속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